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6주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달려왔죠. 이제 조금 있으면 그죠. 이제 그 중간고사가 이제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에, 지금까지 배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아마 좀 복습을 하는 그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시험을 좀 더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지금까지 한 그 동영상에 대해서 뭐 1주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동영상을 좀 더 유심히 한번 반복해보고, 무엇보다도 교과서를 한번 동영상을 보면서 교과서를 좀 더 열심히 보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번 그 강의의 평가 방식은 이미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오픈북으로 시험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이 교과서와 밀접하게 연관시키면서 공부를 해 놓으면은 아마 쉽게 그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뭐 강의를 듣지 않고 교과서만 보고 있으면은 사실은 거의 풀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와 함께 강의를 다시 한번 더 복습해 보는 그 기회를 가지는 게 좋겠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사회적 존재하고 구성의 오류에 대해서 배웠죠. 구성의 오류는 기본적으로 개별적으로 존재할 때 하고, 그 개별적 개인들이 이제 함께 구성돼서, 즉 다시 모이게 되면 그 결과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그 단순한 산술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보다 크거나 작게 되는 현상을 구성의 오류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외가 아니라 법칙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은 어, 사회적 존재가,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 사회적 존재죠. 이것이 개인주의적으로 행동할 때 어떤 경제적 결과가 나오는가, 이걸 이제 볼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용의 역설과 최저임금 인상이 되겠습니다. 자, 비용의 역설, 최저임금 인상. 이 최저임금 인상, 이건 요즘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깊이 논의되고 있고 갑론을박이 많죠. 이런 현실적인 경제 정책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더 이론적으로, 좀 더 합리적으로 진단해보는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경제학은 이렇게 아주 실용적입니다. 자, 그 교과서가 이제 104페이지가 되겠죠. 그죠? 이 104페이지 이쪽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 무책임한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인문학 이 부분입니다. 자, 이제 또 경제학은 뭐 여러 번 얘기했죠. 이제 이게 사실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아주 핵심적인 그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뭐 그 말은 이전에도 많이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머리에 정리해 놓으면 시험 치기에도 좋습니다. 자, 어떤 겁니까? 첫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죠? 경제학은 인문학과 자연과학 위에 서 있다. 즉, 그 말은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없으면은 경제학은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죠. 수차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그 인문학적 질문에 대해 집중을 했는데, 사실 이제 지금까지 본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난 시간부터는 존재 양식에 대한 질문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복습하자면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여기서 지금 그 화면에 보이듯이 예, 무인도에 사는 로빈손 크루소와 같은 그런 개인을, 즉 홀로 사는, 그 말은 다른 사람과 연관되어 있지 않고 개체로서만 존재하는 그런 개인적 존재를 가정하고 경제학 이론을 만들어낸다고 했죠. 그런데 그 비주류 경제학,
즉 케인스 경제학과 제도 경제학이죠. 이 비주류 경제학은 그렇지 않고 인간은 함께 어울려 사는, 즉 그 말은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 다시 말해서 사회적 존재라는 그 답을 내리면서 경제학 보행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를 다른 차원에서 보면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결국 모든 것을 개인주의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각 요인들,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뭐 본능, 이 모든 요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서로 분리된다고 했죠. 그래서 분리주의 경제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그 말은 경제적 요인이 경제적 결과를 유발하지, 경제적 결과에 정치적 요인이나 본능적 요인, 문화적 요인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원인들 사이에서 분리하고 각자 영역을 차단해버리는 그런 전략을 세우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일원론이면서 동시에 이분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 결과를 이제 수식에다 딱 수학적 모형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즉 I1, 자 이번에 나왔죠. I1, I2, I3 이 세 개체는 서로 분리되어 있죠. 서로 아무런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셋의 합은 우리가 항상 수학적으로 예상하는 35의 합이 나와버리죠. 여기는 개체이기 때문에 개인주의적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함께 있어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여기서는 구성의 오류가 나오지 않게 되겠죠. 자, 이제 개인주의의 이제 이런 사회적 존재가 개인주의적으로 행동할 때 발생하는 그 경제적 결과를 우리가 이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104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했던 얘기를 복습하면서 그 내용을 오늘 배울 내용과 이렇게 결합시켜 나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형식화 하는 과정을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 기억해 냅시다. 경제학은 어떤 방법을 좋아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일반적인 내용들, 진술들을 먼저 형식화시킨다고 했죠. 자, 밥을 많이 먹으면 몸무게가 늘어난다. 이런 진술이죠. 이걸 이제 시켜야 되는데, 이걸 형식화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이거 부호로 처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호 처리된 결과를 인과관계로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서 설정을 하고, 자, 이 인과관계를 다시 함수관계로 수식화하죠. 우리가 본 게 이제 가장 간단한 그 뭐 1차 함수의 관계로 수식화 됐죠. 자, 이것을 다시 우리가 도식화 시켰다. 이게 이제 이른바 이제 그래프로 나온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던 뭐 수식이라든지 그래프는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끼리 뜨는 수다들이에요. 수다를 뜰 때 그 수다의 결과가 바로 이렇게 수식과 도식화로 됐다. 이걸 우리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방법을 오늘 이제 다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연도를 또 수식화 시키는 방법이죠. 즉 형식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T를 연도로 합시다. 그러면 올해가 2020년이니까 2020년, 21년, 22년 계속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기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정 연도를 T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T 플러스 1, 또 그 다음에는 T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T 플러스 N은 뭐가 됩니까?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 오늘 T년으로부터 N년 후 이 말을 표현할 때 T 플러스 N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N이 만약에 1이라면 T 플러스 1이 되면서 T보다 그 다음 해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올해가 2020년이면 T가 2020년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2021년을 표현하려면 형식화시키면 T 플러스 1, 2022년은 T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자, 뭘 배웠습니까? 연도를 형식화시키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이 결과를 이제 적용시켜 봅시다. 예컨대 이렇게 됩니다. 즉, T년도에 자본가가 자본금을 5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에게 임금을 20만 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양자는 서로 어쨌든 어떻습니까? 사회적 존재들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지금 어떻게 그 생산을 하고 있겠죠? 고용을 했으니까. 자, 이건 이제 생산 관계 안에서는 지금 화살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죠. 즉, 그 말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다음 해로 됐습니다. T 플러스 1년도 상황을 볼까요? 자, 기업은 이제 사람을 고용했기 때문에 노동자가 그러면은 20만 원 받고 20만 원의 가치만 생각하는 거냐?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도 그 사장이 되어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노동자한테 20만 원을 월급을 줬는데 20만 원 가치만 생산하면 여러분들은 이 노동자를 고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노동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을 시키면서 20만 원을 줬더니 그보다 더 많은 가치를,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기 때문에 노동자를 고용하겠죠. 자, 즉 20만 원을 줬더니 잉여가치 10만 원을 더 생산한 거예요. 자, 식이 나왔죠? 그렇게 됩니다. 즉, 그래서 이제 T 플러스 1년도에는 기업은 50 플러스 이제 30의 가치를 가지게 됐죠.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오. 기업은 비용을 극소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비용을 극소화시키는 방법은 뭡니까? 노동자한테 그죠? 20만 원 월급도 주지 않고 또 새로 그 생산된 잉여 가치도 주지 않고 자기가 싹 다 가져가 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비용은 가장 최소화되죠. 동시에 자신의 이윤은 극대화됩니다. 자, 그럼 누가 좋습니까? 기업은 기분이 째지겠죠.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기업이 모든 것을 독점해 버리면 노동자는 그러면 뭘 먹고 삽니까? 결국은 노동자는 월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실컷 일을 했지만은 월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그 기업이 이렇게 노동자와 함께 생산해 놓은 상품을 구매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T 플러스 1년도까지는 기업은 좋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상품을 그러면 노동자가 사주지 않으면은 기업이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럼 기업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자동차를 예컨대 세 대를 만들었다. 그러면 자동차를 자기가 전부 다 가져가 버리면은 팔지도 못하고 있겠죠. 그걸 한 10년씩 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그럼 폐차가 돼 버리겠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극소화를 위해서 기업과 노동자가 서로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죠. 그 말은 개인주의적으로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생산 관계도 무너지고 유통 관계도 무너집니다. 즉 욕심이 과다해서 모든 것을 독점하면은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이 돌아오는 것이 바로 경제 현실이에요. 자, 이 바로 사회적 존재가 개인주의적으로 행동할 때 이런 무책임하게 행동할 때는 이런 그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가 축소 재생산되어 버립니다. 결국은 망해버리는 거죠. 자, 정리해 봅시다. 노동자는 따지고 보니까 단지 노동자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이기도 하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즉, 그 말은 노동자는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인 동시에 창조된 가치를 실현하는 것. 그죠? 즉, 그것이 쓰이게 만드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업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만으로만 생각해 버리는 거죠. 즉, 그 창조된 가치를 사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업과 노동은 생산관계와 이처럼 유통관계에서 긴밀히 통합되어 있는데, 기업처럼 욕심이 과한 나머지 사회적 존재인 기업을 개인적 존재로서 생각해 버리는 거죠. 기업 스스로. 바로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비용의 극소화를 주장하면서 사회적 존재인 기업을 바로 개인적 존재로 간주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 결과 노동자와 기업의 재생산이 보장될 수 없어서 자본주의는 붕괴하고 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회적 존재가 개인주의적으로 행동할 때 이런 파국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최저임금 정책을 한번 우리가 고찰해 볼까요? 자, 최저임금 정책을 우리가 그 진단할 때는 비용의 역설이라는 중요한 용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저 여기도 표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개인주의적 행동을 할 때, 그죠? 즉 사회적 존재가 개인주의적 행동을 할 때 비용의 역설, 저축의 역설, 죄수들이 딜레마가 형성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사회적 존재가 개인주의적으로 행동할 때 비용의 역설이 발생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필요하다. 그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이 표를 우리가 알고 있는 6-3 표를 보면 알겠죠? 우리가 어디에 지금 서 있는지, 그죠? 비용의 역설은 뭐냐면은, 아까 봤지만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임금을 뭐라고 봤습니까? 비용이라 보면서 만학의 근원이자 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처벌해야 할 대상이라고 했죠.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임금은 이러한 비용이기 때문에 바로 최소화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로로 만드는 것이 가장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대의 목적이죠. 거기에 비해서 비주류 경제학은 임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업의 비용도 맞지만은 노동자의 소득이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그죠? 여기에 방점이 찍힙니다. 즉, 그 말은 비주류 경제학은 임금을 이중적으로 봅니다. 이걸 임금의 이중성이라고 봅니다. 생각합니다. 자, 즉, 그 말은 임금은 바로 노동자의 소득이 되죠. 즉, 비용일 뿐만 아니라 소득이 됩니다. 노동자가 소득, 즉, 많이 돈을 벌게 되면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소비를 하게 되죠. 소비를 하면은 이제 기업도 이윤이 생기니까 팔리니까 생산을 하게 되죠. 생산이 늘어나면 국민 소득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즉, 그 말은 임금이 노동자의 소득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임금을 낮추려고 했다 합시다. 즉, 저임금이죠. 3번에 보십시오. 임금을 낮추면 결국 노동자의 소득이 낮아지죠. 저소득이죠. 소득이 낮아지면 소비도 낮아지죠. 소비가 낮아지니까 저생산이 되고 성장도 저성장으로 되어버립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그 임금론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임금을 낮추어야 경제가 성장한다고 봤는데, 임금을 소득으로 생각해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임금을 낮추면 낮출수록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더욱더 침체되어 버린다는 현실이 드러나죠. 이걸 우리는 비용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임금의 최소화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몰락을 가져오고 그와 함께 국민 경제 자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이것이 바로 비용의 역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비용의 역설을 이래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그 말은 이제 임금이 아까 낮아졌을 때를 봤지만 반대로 임금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금이 상승하면은 소득이
증가한다고 했죠. 그런데 임금 상승한 만큼만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라 몇 배로 증가합니다. 그러니 승수라는 것은 바로 몇 배 뜻이죠. 이렇게 몇 배로 증가하는 현상을 승수 효과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고임금, 고소득, 고소비, 공장에 있던 쌓여있던 재고가 정리되죠. 그와 함께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죠. 이걸 우리는 승수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소비가 늘어나니까. 그러면 생산 단가가 낮아지게 돼요. 그렇죠? 생산량이 증가하면 생산 단가가 막 낮아지는 현상을 우리는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자, 이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다시 설명해 볼까요? 자, 다시 이제 고임금으로 고소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경우에 있죠. 우리 공장은 한 70%밖에 돌지가 않아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한 50%도 못 돌립니다. 30%밖에 못 돌려요. 그런데 이게 임금이 높아지면은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가 증가하니까 놀고 있던 설비, 유휴 설비의 가동률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생산량이 증가하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서 생산 단가가 하락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생산 단가가 하락되면 있죠. 만약의 경우에 그 가격이 일정할 경우, 독점 시장에서는 가격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이때 생산 단가가 하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윤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이윤이 증대되면 사내 유보금이라고 합니다. 그 기업 안에 축적되어 있던 그 자본금이 증가하게 돼요. 이걸 사내 유보금이라고 합니다. 사내 유보금이 증가하게 되면 또 기업에서, 은행에서 돈을 잘 빌려줍니다. 그래서 신용이 증대하게 되죠. 그렇죠. 자, 이제 이런 걸 우리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효과가 있어요. 소비가 이제 증대됐죠. 그죠? 승수 효과를 통해서 소비가 증대되면은 이제 아까 신용도 증대되고 또 사내 유보금도 증가하니까 투자가 막 일어나게 돼요. 그렇죠? 즉 소비뿐만 아니라 투자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투자가 증대하게 되면 바로 기업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자본재, 중간재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게 투자재 수요 증대로 이끌어집니다. 그럼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고용이 증대되겠죠. 그죠? 고용이 증대되니까 월급을 많이 받겠죠. 그럼 또 소득이 늘어나게 돼요. 이래서 국민 소득이 이전보다 더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걸 가속도 효과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뭡니까? 바로 비용의 역설이 긍정적 형태로 된 거죠. 즉, 그 말은 비용을 높였더니, 즉, 그 말은 임금을 높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듯이 기업이 망하고 국민 경제가 파탄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 경제가 더욱더 성장하게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승수 효과가 있고 그에 따라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고 그 결과 또 가속도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임금이 상승하면은 기업이 몰락하고 국민 경제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 경제가 더욱더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교과서 여기 나와 있죠. 보십시오. 108페이지에 나와 있는 관계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이걸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어떻습니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은 바로 소비 수요가 증가하죠. 이걸 우리가 승수 효과라고 했습니다. 소비 수요 증가는 승수 효과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바로 노동자와 기업이 사회적 관계임을 우리가 인정했을 때 이런 일이 생기고 만약에 개인적 관계라면 여기서 단절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죠? 사회적 관계 자체가 단절이 되어 버리면은 또 승수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과 고용이 증가하고 규모의 경제, 그 다음에 이윤 증가, 또 신용도가 증가하고 수요 증가가 일어나면서 가속도 효과가 일어나겠죠. 그 결과 국민소득이 몇 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경제 행위자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비용의 역설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모든 경제 행위자가 개인적 존재라면 이런 비용의 역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존재가 이런 사회적 관계를 돈독히 할 때 바로 긍정적 비용의 역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 관계가 이제 저 109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비용의 역설을 다시 이제 형식화해 볼까요? 앞에서 우리가 그 형식화하는 그 방법이 그 내용이 바로 연도를 형식화했는데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비용의 역설을 형식화해 보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이제 그죠? 110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개인적 존재를 형식화해 봅시다. 자,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모든 인간을 개인주의로 봤죠. 그러니까 자, 임금이 올라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임금이 올라가면 기업이 그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소득이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죠. 즉, 왜 그렇습니까? 개인적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임금과 소득은 바로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기울기가 A가 어떻게 됩니까? 0보다 작게 되겠죠. 근데 비주류 경제학, 즉 케이지 경제학과 제도 경제학에서는 임금이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임금이 상승하면은 자, 먼저 승수 효과, 규모의 경제, 가속도 효과 때문에 소득이 증가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신고전주의 경제학과 반대로 비주류 경제학에서는 임금과 소득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0보다 크게 되겠죠. 자, 왜 이렇게 반대 방향이 나옵니까? 결국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인간을 개인적 존재로 봤고 비주류 경제학은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봤기 때문에 기울기가 반대 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볼까요? 자, 그래서 이 결과가 이제 바로 그림 이렇게 됐죠. 그림 6-4로 나왔습니다. 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먼저 주류 경제학,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어떻게 됩니까? W1으로서 자, W1일 때 소득은 임금이 W1일 때 소득은 어떻게 됐습니까? YA가 됐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변화합니다. 어떻게? 임금이 낮아졌습니다. W2로 낮아지면은 그와 함께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소득이 증가한다고 했죠. 뭐 임금이 낮아지면. 그러니까 이 까만 그 그래프로 되는 거죠.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비주류 경제학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임금이 W1일 때 비주류 경제학은 원래 YD였어요. 그죠? 제일 오른쪽에 있죠? 그런데 이제 임금이 W2로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소득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파란 선으로 됩니다. 즉, YB로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이런 그 각 학파의 주장을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이때 왜 이렇게 됩니까? 바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한쪽은 인간을 개인적 존재로 봤고 한쪽은 사회적 존재로 봤기 때문에 그렇죠. 즉 사회적 존재로 보니까 바로 비용의 역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근데 하나 좀 시간이 지나갔지만 꼭 여러분 이걸 내가 지금 조금 연장시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동영상 강좌 다른 게 있거든요. 그걸 조금 더 줄이면서 이렇게 연장시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111페이지 내용을 보면 경제학자들은 아주 불친절해요. 우리가 보통 원인과 결과를 볼 때 임금이 원인이고 국민소득은 결과죠.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바대로 하면은 국민소득이 그죠. Y가 이게 세로축에 가고 임금이 가로축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맞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금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고 국민소득은 자 늘어나고 줄어나고 하는 거죠. 줄어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소득을 그냥 수평으로 움직이고 임금은 수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원래는 임금이
그죠? 가로축에 가야 되고, 국민소득이 세로축에 가야 되지만은, 하나는 임금이 오르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 주기 위해서 그냥 세로축에 옮기게 된 거예요. 즉,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그림을 그리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참 별로 우리한테 탐탁지 않지만은 이게 이제 경제학자들의 그 어떤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에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여기까지 할까요?